안녕하세요. 나침반쌤의 거꾸로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거꾸로 교실 수업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한 명도 졸지 않고 활발하게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 계속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바로 통치체제의 정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선 전기 국왕의 업적입니다. 각 국왕들이 어떻게 통치 체제를 정비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바로 의정부 서사제와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기말고사라든가 학교의 내신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선의 통치 기구 중에서 3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3사의 기능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전기 통치체제 정비되는 과정을 국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때에는 정도전과 같은 개국 공신들이 전국을 주도해 나갑니다. 특히 이 정도전은요,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은 세습되기 때문에 똑똑한 왕도 등장할 수 있지만 매우 띨띨한 왕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신하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재상이 되어서 위로는 왕을 보필을 하고 아래로는 신하들을 통솔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을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 있지요. 바로 이방원, 바로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태종은요, 바로 이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노선을 취하게 되죠. 즉,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게 되고요. 또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 즉 사병을 혁파해서 관군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주민등록제도로 갈 수 있는 이 호패법을 실시를 해서 국가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게 됐죠.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바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종의 셋째 아들인 이제 충녕대군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최고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이죠. 자, 세종은요,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집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이 학문과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국왕과 대신들이 유교 경정과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되는 그런 경연을 활성화했습니다. 특히 이 세종은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세종은 태종과는 달리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해서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게 되죠. 자, 중요한 학습 포인트. 자,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바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꼭 기억합시다. 자, 세종의 뒤를 이어서 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너무 병약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죽게 되고요. 그 아들이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단종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 하에서 이 문종과 단종 시기에는 김종서와 황보인과 같은 이래 재상들이 국가 정치를 좌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고 아주 야망이 컸던 수양대군
정치 이념과는 맞지를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수양대군은 계유 정난을 일으켜서 본인이 직접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 사람이 바로 세조가 됩니다. 자, 세조가 추구했던 정치 당연히 국왕 중심 정치겠죠. 따라서 태종과 같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세종 때 설치되었던 집현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경연마저도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한편 성종 때에는요, 3사 중에 하나이고 바로 집현전을 계승하기도 했던 그러한 홍문관이 설치가 됐고요. 다시 경연을 활성화하고 또 조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완성함으로써 조선의 통치체제가 완비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됐고요. 중앙정치제도라든가 지방행정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제도는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체제 정비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선의 통치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제도,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정치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선은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중앙정치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자,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기구고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정부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 육조에서 국가의 사무를 나누어서 국가 정책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겠죠. 즉, 언론의 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가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3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되겠죠. 자, 3사에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사헌부, 그 다음에 왕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종 때 설치된 경연을 주관하면서 또 국가 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하는 홍문관 등이 있어서 이 세 기구가 3사로서 언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3사의 언론에 대해서는 정승이라든가 판서와 같은 고위 관리들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도 함부로 이러한 3사의 언론 기능을 제한할 수 없었고요. 따라서 이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승정원이 있었고요. 이곳은 이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반역 사건과 같은 국가의 대역 죄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 의금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국왕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권을 제한하는 3사, 또 왕권을 뒷받침하는 승정원과 의금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행정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 기억나나요? 그렇죠. 고려시대에는 군사적 행정구역인 양계와 그 다음에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로 이원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팔도 체제로 정비를 하게 되죠. 오늘날과 똑같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팔도를 두었고요. 팔도 아래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부 또는 목 또는 군 또는 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고 또 이 부, 목,
군현에는 수령을 파견을 했죠.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바로 자기가 맡은 고을의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토록 했고요. 도의 관찰사가 이러한 수령의 하는 일을 감찰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한편 수령의 역할을 보조하는 향리가 있어서 지방의 행정에 실질적인 사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한편 지방에는 그런 양반들도 있겠죠. 이 지방 양반들을 우리 사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족들이 유향소를 구성을 해서 수령을 보조하기도 하고 향리들을 감찰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고요. 중앙에서는 이러한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 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요. 특히 조선시대의 행정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즉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됐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부했다시피 고려시대에는요, 주현과 속현이 있었고 오히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됐고 또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도 철폐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군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법적으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양인 남자들은 바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양인들이 동시에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3명이 하나의 보를 이루어서 한 명이 이제 현역 군인으로서 군대에 입대를 하면 나머지 2사람이 보인으로서 정군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정군들은 군대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2명이 그 정군의 생계를 부담을 하게 되죠. 다음번 차례에는 이제 2번째 사람이 이제 정군으로 가고 나머지 2사람이 또 보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자, 한편 군사 조직으로 중앙군으로는 5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궁궐과 한성을 방어하는 역할들을 했었고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편성되어서 각각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리 등용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요, 고려와는 틀리게 바로 무과가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문과, 묵과, 잡과가 시행되었습니다. 문과는 문관, 네, 무과는 무관, 그 다음에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죠. 문과는요, 대과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대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속과에 합격을 해야 됐거든요. 속과에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어서 각각을 속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생원 또는 진사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들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때로는 하급 관리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시 자격부터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응시 자격으로는 고려시대와 함께 양이 이상이면 누구나 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적으로 양반이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상민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통신과 교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신과 교통제도를 정비한 목적은 바로 중앙집권체제와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컨대 우리 봉수제라고 들어보셨죠?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높은 곳에다가 봉수대를 설치를 해서 불을 피우죠. 그러면 연기를 통해서 바로 군사적 위급 사태를 알리기 위한 그러한 통신제도였습니다. 또한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말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말을 바꿀 수 있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원을 두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역참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가 국가가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세를 한양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주로 수로를 이용해서 뭐 바닷길이라든가 그다음에 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세를 운반하는 그런 제도도 정비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통신제도와 교통제도를 통해서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몇 가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